뷰깔 보였습니까? 맞습니다. 보였어요? 별점도 3개 반 줬어요. 우와! 역대 일본 박스오피스 전체 1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병력 일섬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번개호흡, 그래서 몸을 앞으로 딱 숙인 다음에 팍 하면 이미 썰고 지나. 우와. 멋있죠? 네. 근데 이게 왜 멋있냐면 이 제니치가 찐딱 캐릭터예요. 얘가 이제 뭐 충격을 받거나 잠이 들거나 하면 목류병 상태로 그럼 갑자기 번개호흡 팍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간극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 잠입니다. 전 이렇게 한 글자로 떨어지는 주제 다룰 때 뭔지 모르게 되게 설레더라고요. 저희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 주제가 꿈이었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다시 봤는데 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왜 웃겨요? 왜요? 셋이 어색해가지고 막 조심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막 이런 말하면서도 막 눈치를 봐. 그 배려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웃는 것도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고. 우리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자. 아니 완전 요즘 배려 없이 막 그냥 서로 막 물리잖아요. 이제는 뭐 하나 걸려라. 네. 이번 주제도요, 저희가 그냥 정한 게 아니죠.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투표로 다 같이 정해주신 주제입니다. 네. 밤은 우리가 하루에 3분의 1의 시간을 쓰는 만큼 잠을 얼마나 잘 잤냐, 오래 잤느냐, 수면의 질과 시간이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 하루에 또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도 하고 면접을 보기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일을 치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과거에 동진쌤께서 막 잠을 못 잤다고 말하는 게 되게 섹시해 보이지 않냐고. 이거 진짜 네, 근데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고. 발상이. 자기가 불면증이 있고 잠을 못 잔다는 사람들 실제로 뇌파 검사 해보면 예를 들면 어제 잠들 때까지 얼마나 시간 걸리셨어요? 그러면 1시간 반 동안 정말 너무 잠이 안 와서 뒤척거렸어 이렇게 하는데 뇌파 검사하면 10분 만에 잤다는 거 아니에요? 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깨어있는 순간만을 기억하지 자고 있는 순간, 꿈꾸는 순간들은 인간은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이제 과장해서 기억한다는 것이 있고요. 저 근데 이거 저만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잠들기 전에 네. 되게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건 이미 램수면으로 들어간 거 제가 그때 아니에요? 초기 자는 단계에서. 통로를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반반일 때, 반반일 이미 때. 꿈입니다. 그렇죠. 반반이라는 꿈을 꾸고 있는 근데 거고요. 그때 저는 너무 신기해요. 그 통로로 가는 길목이 너무 신기해요. 신기하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라니까요. 진짜. 재밌는 나 왜 이렇게 크게 웃어? 아니 이분 재밌는 꿈 꾸시네. 또 한 가지는 문화적으로 잠을 많이 자는 것도 약간 좀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잠자는 걸 버리는 시간, 잉여 시간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맞아요. 기왕이면 좀 잠을 적게 잔다고 그러면 뭔가 약간 좀 약간 엣지 있어 보이죠. 세련된 느낌. 저는 항상 침대로 가면서 네. 그 내일 알람을 보거든요. 알람 울리기까지 남은 시간이 네, 나와요. 맞아요. 그걸 볼 때가 너무 힘들어요. 짠하죠. 네. 알람 몇 개 맞추세요? 하나 맞춥니다. 저도 하나. 그래요? 하나 가지고 제대로 일어나죠. 네. 한 번에 일어나요? 이런 알람 시계도 있어요 실제로. 딱 울리면 암호 해독을 해요. 맞아. 그런 거 있다고 그랬어. 맞아. 그래야 이제, 풀리는. 저는 알람 소리 한 번에 듣고 잘 못 일어나서 되게 여러 개 맞추고 어쩔 때는 이제 거실에다가 일부러 놔두고 끌어가려고 네. 그리고 제가 한 TV 예능 프로에서 이런 아이디어 상품이 있다는 걸 보고 네. 실제로 인터넷에서 주문해서 쓰고 있는 게 향기로 깨워주는 알람 시계예요. 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커피 향도 있고 저는 커피 향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냄새만 맡으면서 계속 자요. 이그노벨상 받은 제품 중에 그거 있었거든요. 네. 그 뭐 고추라든지 네. 뭐 매운 겨자 냄새. 이런 냄새로다가 이제 화재 알림 같은 거. 네, 그런 괜찮다.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소리를 잘 못 듣거나 뭐 어려움이 겪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후각 알림도 같이 되면 맞아요. 굉장히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라서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겠다. 이게 더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면은 네. 커피 냄새 진짜 맡으면서 자요. 기왕이면 사람을 깨우는 냄새라면 예를 들어서 시궁창 냄새 이런 거 나면 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근데 끄면 없어져요? 그건 모르죠. 냄새가 안 없어져. 지난번에 꿈 주제로 말씀하실 때 또 분할 수면에 대해서도 네네. 말씀하셔서 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네. 예전엔 이렇게 하룻밤에 그냥 한 번에 자는 게 아니었다고. 네. 그 사학계 중에서 이제 아나락파라고 있어요. 아나락파는 이제 뭐라고 할까 무슨 왕조사 이런 어떤 커다란 권력사 이런 걸 우리가 위주로 보통은 세계사를 서술하잖아요. 근데 아나락파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일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사학자들인데 로저 이커치라는 그 이제 아나락파에 속하는
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중세 전공의 사람인데 중세 사람들의 일상사를 쫙 연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발견한 게 중세 시대의 서양 사람들이 잠을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잤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해가 지고 나면 밥 먹고 자는 거예요. 7시, 8시에 자겠죠? 그리고 나서 자정쯤에 깨요. 그리고 한두 시간 깨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자서 새벽에 깨는. 다시 말하면 4시간 자고 한두 시간 깨고 4시간 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분할 수면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현대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인공적인 조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사람을 재워보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조명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자연 상태에서. 그러면 분할 수면한다는 그런 또 실험이 있거든요. 해가 뜨고지고는 인식을 하는 있고, 거죠? 네네, 인공 조명만 없는 것이죠. 저도 거의 분할 수면하거든요. 네. 6시간을 잔다고 치면은 이제 보통 한 앞에 2시간 반, 뒤에 한 3시간 반 이렇게 토막잠을 자는데 그 사이에 1시간, 한두 시간 정도 깨어 있고 앞부분에서는 잠이 정말 안 오고요. 뒤에는 잠이 너무 깊이 들어서 안 깨고 이런 어떤 수면 패턴을 갖고 있는데 괴롭긴 한데 저한테는 그게 그나마 좀 맞는 방식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러면 분할 수면까지는 힘들지만 그거를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하는 게 이제 낮잠을 자는 거잖아요. 시에스타. 실제로 시에스타를 뭐 스페인이나 유럽에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권장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좀 집중력을 오후에 반짝 키우려면 유치원에서 잠깐 재우기도 하잖아요. 네. 그죠. 우리 동진쌤은 그래서 우리 라플리크레를 녹화를 할 때조차도 네. 시에스타를 실천하시잖아요. 네, 지금- 중간에 쉬는 시간에 네. 사라지세요. 저는 이제 주무시고. 식욕과 수면력이 있다고 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면력이 훨씬 강한 쪽의 네. 사람이고 저는 사실 식욕은 그렇게까지 많지 않거든요. 두 가지만 비교하시는 건가요? 또 코피 흘리시네.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니 혹시나 네. 몰라서 또. 사실은 뭐 이제 낮잠을 자는 문화권들이 있죠. 제일 유명한 건 시에스타. 네. 스페인이 제일 유명할 텐데 스페인 말고도 뭐 그리스에서도 시에스타가 있고요. 뭐 남미 쪽에도 있어요. 네, 멕시코. 이탈리아에도 있고. 네, 이탈리아에도 있고 아르헨티나에도 우리나라 있고 시스타도 있고. 그분들 낮잠 주무시나요?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스페인 사람도 요즘 낮잠 안 자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요? 최근 통계 같은 거 보면 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조사한 적도 있는데 스페인 사람 중에 시에스타를 전혀 이용 안 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문화가 동질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글로벌화. 이런 상황 속에서 맞춰가는구나 다른 나라라. 그렇습니다. 잠이 문화권마다 그 패턴이 다르긴 하지만 잠을 안 자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당연히 뭐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말 잠 못 잔 사람의 그 괴로움이 스크린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는 작품이 있어요. 그쵸. 제목이 그야말로 불면증이에요. 네네. 인썸니아. 인썸니아. 나는 그냥 영화를 2시간 본 맞아, 거일 맞아. 뿐인데 끝나고 맞아. 나왔을 때 내가 며칠을 못 맞아. 잔 사람 같은 거예요. 연기를 너무 잘해. 알파치노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 알파치노가 이제 한 살인 사건을 수사를 하는 내용인데 열흘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이 돼요. 아 같이 좀 공감이 돼요. 진짜 소진되는 거예요. 소진. 근데 이게 또 잠을 못 자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심지어는 못 자는 그 공간이 어디냐면 백야 현상이 있는 예, 북극권에 있는 알래스카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방은 환한데 화면 자체가 그냥 어두워지지도 않고 네. 그 순간에서 끝없이 잠이 못 들 것 같고 더군다나 주인공이 갖고 있는 죄책감도 있고 양심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이 속에서 알파치노가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해서 알파치노 그 피곤해하는 그 잠 못 자 하는 표정을 보다 보면 실제로 안 자면서 촬영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연기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뭐 생각나니까 얘기를 하면 네. 마라톤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더스틴 호프만이 주인공이에요. 네. 제목이 마라톤맨이니까 뛰는 연기 많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나오는 배우가 또 희대의 명배우인 로런스 올리비에라는 영국 배우예요. 네. 둘 다 아주 연기 잘하는 배우죠. 근데 오랜 거리를 달려서 허겁있게 막 이렇게 온몸에 그 기력이 쇠해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그 연기. 저도 더스틴 호프만이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네. 이미 뛰어요? 10km를 미리 뛰어요. 아 뛴 상태에서 리얼로. 네, 그걸 보고 로렌스 올리비에가 아니 달린 척만 하면 되지 굳이 달릴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이제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연기의 두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제로 살아내가지고 직접 몇 킬로를 뛰어야 되는 연기 스타일이 있고 네. 바로 그냥 3초 전부터 이렇게 띵척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연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3초 전만 뛰어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리얼. 그 인썸니아가요. 이제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형사가 주인공이에요. 원래는 LA 경찰국 소속인데 알래스카에서 17살 소년이 어떠한 뭐 용의자도 없이 의문의 살인 사건을 당하니까 이제 알래스카의 파트너와 함께 가서 다시 처음부터 원점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 예. 너무 잠을 안 자니까 실수를 하게 돼요. 형사가. 형사가 네. 치명적인. 그래서 그거를 감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일이 커지는 거군요. 네. 점점 수습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에 또 대배우가 나오죠. 로빈 윌리엄스가 그거를 목격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 형사 실수를. 네. 그러니까 이제 안개 속에서 용의자를 쫓는다고 해서 쫓아가서 그 과정에서 사격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을 결과적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하죠. 근데 쏘았던 상대방이 용의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 경찰 동료였던 거예요. 경찰이 아까 내가 파트너와 함께 갔다고 했잖아요. 파트너를 본인이 죽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 더 흥미로운 건 그 동료가 LA 있을 때 알파치노가 이전에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4살을 받고 있거든요. 자체적인 형사로서. 예.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알파치노한테 굉장히 불리한 증거를 이 사람이 진술을 해요. 그럼 어쩌면 그러니까 약간 알파치노에게는 그 파트너를 살해해야 될 동기가 동기가 있었던 있네. 것처럼 내가 먼저 저 사람의 사건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은 그 사람이 나의 사건을 만천하에 드러낼 것인가.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훌륭한 건 중반부를 넘어설수록 그게 진짜 실수였나? 이런 느낌을 줘요. 이런 와, 과정 재밌어 속에서. 보인다. 그 궤도님을 더 보고 싶게 만드는 한마디만 더 해주면 네. 이게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예요. 놀랐죠? 네. 너무 정말 놀랐어. 크리스토퍼 놀란이 현존하는 이제 가장 최고의 스타 감독이잖아요. 와, 이게 놀란 영화였구나. 놀란 영화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적게 본 영화가 제 생각엔 이 데뷔작을 빼면 이 영화고요. 몰랐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놀란은 항상 처음 그 데뷔작이었던 미행이라는 영화를 포함해서 모든 작품을 다 각본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 영화는 각본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 바로 직전 영화가 메멘토예요. 예. 메멘토가 엄청난 성공을 거뒀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메멘토는 사실은 저예산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와 영화 굉장히 잘 만드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럼 이 영화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최초로 제안한 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최초로 돈 들여서 스타들이 출연한 영화를 처음 연출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예. 그래서 놀란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이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고요. 놀란이 각본을 안 썼지만 굉장히 맵시 있게 잘 만든 리메이크 영화이긴 한데 그런 어떤 훌륭한 스릴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파치노와 로빈 윌리엄스의 연기 대결이라니. 정말 대배우분들이. 네. 또 이미지도 반대예요. 알파치노가 사실은 약간 나쁜 갱스터 사람일 것 같고. 네, 역할 많이 했잖아요. 근데 너무 로빈 선량. 윌리엄스는 너무 선량하잖아요. 맞아요. 여기선 반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두 사람 다 연기를 굉장히 잘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지방 경찰로 힐러리 스뱅크가 나와요. 흥미로운 건 셋 다 아카데미에서 트로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와. 한 영화에 3명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야, 노벨상 수상자 셋이 공동 연구한 그렇죠,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죠. 잠을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넘어가도록 계속 안 자면 거의 인간은 그냥 펑셔닝이 다 멈추는 거죠. 네, 또 미국의 한 그 고등학생인 학교 과제였어요.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과제인데 본인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생체 실험 비슷하게 그래서 이제 안 자는 것으로서 학생이 실험을 했는데 이 학생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흥미로우니까 스탠퍼드 대학교의 이제 교수가 이제 이걸 함께 하면서 이 실험 자체가 유명해졌는데 11일 동안 안 잤거든요. 264시간을 생각해도 안 너무 잤어요. 괴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다 기록을 해놔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환청과 이제 막 환각 같은 것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기네스북에 그게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이게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걸 도전을 하니까 건강에 너무 큰 위험이 맞아요. 생길 것 같아서 그렇죠. 기네스북 쪽에서 비윤리적이다. 아예 이거를 이제 막아버린 걸로 알고 있어요. 더 이상 접수받지 않는다. 동물 상대로는 실험이 있어요. 1980년대 쥐들을 사용한 어떤 그런 수면 박탈 실험이 아, 나 왜 있는데 이렇게 힘들지? 듣는 것만으로도? 쥐한테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는 건데 2주 만에 실험쥐들이 전부 다 죽어요. 2주 만에. 죽는 이유가 상처가 낫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궤양 같은 것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몸에 어떤 체온 같은 걸 조절하는 기능이 파괴가 된다거나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해부를 해보면 이 내부 기관들은 다 멀쩡해요. 근데 쥐가 죽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 잠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필수적인 걸프전에서 미군 병사가 죽었을 때 아군에 의해서 죽었을 확률이 25%예요. 4분의 1이 아군 때문에 죽었어요. 아군 복역. 네. 아군이 왜 아군끼리 그런 어떤 실수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 상당 부분이 수면 부족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2차 대대전에서도 이제 태평양 전쟁을 벌일 때 미국이 일본하고 싸웠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공습 위주로 하다가 네. 직접 섬에 상륙해서 이제 직접 전투를 벌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초반에 미군들이 굉장히 고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패퇴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근데 그 적지 않은 이유들이 그 이전의 전쟁 패턴부터 전쟁이 바뀌어지면서 수면 패턴이 바뀌어지게 되어서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충분히 자지 못한 피로 때문에 전투에서 진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정도로
사실 이제 이 수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아요. 우리가 알 수도 있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전에 우사인 볼트를 인터뷰했을 때도 그렇게 잘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오, 비결이 뭐냐, 잠이래요? 훈련을 어떻게 하냐는데 딱 한 글자로 잠을 많이 자는 거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근데 저도 제일 힘들었을 때가 사실 시상식 중계하고 이럴 때 너무 힘들죠. 계속 소리가 나와요, 몸에서. 그래서 인썸니아 위에 택시 드라이버도 쓰셨는데 이것도 이제 불면증을 겪고 있는 베트남 참전 용사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7, 80년대 미국 배우 중에 최고의 배우 2명이라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로버트 알파치노, 드니로. 로버트 드니로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틴 스콜세지 최고작으로 지금까지도 말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조디 포스터도 나오고. 그렇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택시 드라이버라는 맞아요. 작품입니다. 시작 자체가 이렇게 뉴욕에서 막 밤에 이렇게 연기들이 막 올라오는 그 지저분한 그 도로 위를 보여주고 그 사이를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두 눈을 부릅뜬 그 비클로즈업으로 영화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70년대 중반에 바로 이 월남전이 그러니까 베트남전이 끝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참전했다가 참전 용사로서 이제 다시 미국 사회에 복귀한 거죠. 네. 베트남전의 어떤 참전 용사로서 이제 복귀하는 문제들도 있고 거기에 상흔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리게 되는데 불면증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택시 드라이버. 만약에 이제 밤에 지게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운전하기가 조금 더 적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했겠죠. 왜냐면은 어쨌든 야간 업무. 오프가 없는 직업일 수 있잖아요. 그쵸. 계속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밤새도록 이제 택시를 교대 없이 계속 밤마다 운전을 합니다. 근데 70년대 뉴욕 맨하탄은 이제 범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운전하니까 어떤 꼴이 보이겠어요? 굉장히 범죄적인 어떤 환경들을 보게 되면서 이 사회학을 소탕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여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상원의원 선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그 여성한테 이제 굉장히 대시를 해가지고 마침내 데이트 약속을 따내요. 그 데이트를 어떻게 잘할까 하다가 이 남자의 유일한 취미가 밤에 극장 가는 거예요. 근데 밤마다 여는 극장이 뭐가 있겠어요? 포르노 극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포르노 극장을 다니고 또 사회적인 경험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포르노 극장에 여성을 데려가면 엄청난 모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첫 데이트를 가서 거기를 같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성은 거기 앉아서 보다 보니까 이게 포르노 영화인 거예요. 너무 화를 내고 나와서 두 사람이 결별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미숙함이나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고립됨 같은 걸 보여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는 거기에 대한 좌절감이 있죠. 거기다가 이 썩어가는 사회에 대해서 뭔가 일소해야 될 것 같은 이상한 정의감 같은 게 있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상원 의원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복합돼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좋아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퇴짜를 놓은 여자가 위에서 일을 하는 남자를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가 복합이 되어 있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는 극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수면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숙면을 잘 취하는 방법. 일단은 뇌를 이렇게 푹 잘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잠은 그래서 이제 렘 수면, 비렘 수면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요.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두 개의 단계가 그 90분 주기로 반복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비렘 수면부터 먼저 보면은 뇌가 청소와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1, 2단계는 일단 얕은 수면으로 봅니다. 서서히 이제 뇌파가 바뀌고 약간 이렇게 이제 빠져드는 단계, 이게 얕은 수면 1, 2단계가 이걸 넘어서 이제 깊은 수면으로 가면 뇌가 이제 깊은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뭐 성장 호르몬도 나오기도 하고요. 뭐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또 신체 어떤 조직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뇌 청소가 진행되는 단계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뇌의 여러 공간들에서 이제 쓰레기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이 뇌 척수액이 뇌를 딱 돌면서 이거를 수거해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깊은 수면 3단계.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요때 이제 그 우리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베타. 네, 베타 아밀로이드. 이것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도 이때 제거를 해요. 네. 그래서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렘 수면으로 가게 되면은 이 렘 수면은 뭐냐? 깊은 잠에 됐다가 여기서 이제 다시 뇌 활동이 활발해지는 단계로 돌아와요. 요게 이제 렘 수면 단계입니다. 네. 이때 주로 이제 눈동자가 막 움직이면서 꿈을 꾸는 단계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 학습한 내용들, 뭐 정리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기억을 하고 감정을 정리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까지 잘 정리를 해가지고 갈무리를 하니까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저희가 예전에도 했지만
인사이드 아웃이 딱 그 영역을 정리해놨어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숙면을 취하는 과정, 뭐 렘수면, 비렘수면 잘 거쳐서 렘수면 때 어떤 단계들이 벌어지나, 뭐 꿈 상영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또 팁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들기 1-2시간 전부터 일단 어둡게 만들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어두워져야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몽롱해집니다.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낮에 운동을 좀 해줘요. 땀이 날 정도의 운동. 대신에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칩니다. 네. 각성되는 네, 거. 오히려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수면에 드는 걸 좀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알코올도 처음에 졸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한 잔하고 자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수면의 후반부에 자꾸 깨게 만들어요.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면 알코올을 통한 잠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네. 그리고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네. 너무 부른 상태도 숙면에 방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 자는 방법의 제일 중요한 건 패턴을 깨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몰아자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우리의 뇌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패턴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예측한 대로 안 되는 상황을 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예측이 안 맞으면 뇌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시 맞추려고 합니다. 그 과정도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막 월요병 겪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는 게 네, 힘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월요병을 겪지 않는 방법은 일요일에도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월요병 겪을래요. 그게 맞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무지의 사전 이런 책들을 흥미로워서 보게 되면 도무지 동물이 왜 자는지 인간이 왜 자는지에 대해서 완전하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길이는 하루에 2시간 자요. 작은 주머니쥐는 하루에 20시간을 자요. 10배를 잔단 말이에요, 하루에. 근데 왜 길이는 2시간 자고 작은 주머니는 20시간을 자는지를 네. 과학적으로 설명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에 따르면. 네.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잠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면의 과학 같은 게 너무 많은 건데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잠을 많이 깨잖아요. 잠을 얕게 자고. 왜 그럴까에 대한 인류학적인 설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장한 사람들은 어떤 비상사태가 되어서 늦게 일어나도 그걸 대비할 수 있어요. 빠르게. 자신의 어떤 뭐 싸움이라든지 그쵸. 도망이라든지. 근데 노인 입장에서는 항상 언제라도 깨어있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큰 위험을 당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저도 사실 라플리 클리가 있기 전날 잠을 더 못 자거든요. 왜냐하면 준비도 해야 되고 잠 원래 안 오는 게 정상이야. 맞아요. 왜냐하면 느긋하게 그냥.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숙면을 목적으로 하는 독특한 콘텐츠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 잠자는 콘텐츠인가요? 네, 마왕성에서 잘 자요라는 콘텐츠입니다. 이걸 읽으면 잠이 절어요? 아니요, 이 만화의 주인공이 숙면이 목적인 분이 나와요. 네, 약간 설명을 마왕성에서 드리자면 잘 자요? 사실은 마왕에게 납치된 공주가 존재합니다. 납치됐는데 이제 마왕성에서는 이 공주를 좀 보호해야 되니까 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인질이니까. 인질이니까. 근데 이제 공주는 잘 자고 싶은데 잘 자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료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이 마족, 이 마물들로부터 이제 막 얻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유머 포인트예요.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막 하는데 그것을 막 다치고 마족들이 막 죽어 나가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이제 공주는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고 네. 이런 게 좀 약간 유머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뭐 굉장히 편안한 삶으로 보이는데요, 되게? 다루기 그러니까 힘든 손님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마왕, 공주 이러면 이제 그 약간 마왕 쪽이 약간 가해자, 공주는 피해자 뭐 이런 느낌인데 도치시키는군요. 네, 선악이 바뀌어가지고 보다 보면은 이제 공주가 엄청난 악인 같고. 것처럼 보이고 근데 또 너무 귀엽고 잠을 잘 때 그냥 깊이 얌전히 자는 사람도 있지만 막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본인이 갑자기 냉장고에 기억 못하는. 있는 음식을 막 꺼내 먹기도 하고 옷을 안 입고 잠옷만 입고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셋 다 이 몽유병이라는 단어를 공통적으로 적었더라고요. 네, 워낙 신기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들이 있지 않나요? 몇 개 있죠. 근데 제가 이거 유퀴즈에 나가서 이제 요 얘기를 좀 풀었었는데 네. 하셨었군요. 네, 가위눌림과 목류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두 개념을 반대로 놓고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위가 왜 눌리느냐? 뇌가 잠에서 깼는데 이제 몸이 잠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뇌가 깨서 이제 뭔가 신호를 내리는데 그 전기 신호가 몸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뇌에서는 지금 이게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한 건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각, 환청들을 만들어내서 내가 지금 어떤 묶인 상태라고 이제 느끼게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가위눌림인데 이제 목류병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지금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뇌가 아직 잠드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지방 자치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뭘 합니까? 우리 몸이 평소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 1위가 압도적으로 걷기입니다. 걷기. 항상 우리는 걸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가는데 뭐 화장실, 냉장고 앞 거기 가서 서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이 목류병을 소재로 잘 다룬 한국 영화가 있었죠. 잠. 보셨나요? 그럼요. 어, 저도 봤죠. 네. 유재석 감독님.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잠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뭐 결혼이나 집에 관한 영화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목류병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밤만 되면은 기이한 일들을 벌이니까 초반에는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요주의 인물로 느껴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디로 포커스가 옮겨지냐면 이제 이 아내분이 이거를 이제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고 또 이웃집에게도 피해가 되고 이러니까 미신에 기대서 이거를 미신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아내의 행동이 그때부터는 우리가 볼 때 더 기이하게 맞아요.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둘이서 사실 그냥 따로 자거나 둘이 생활 공간을 분리하면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같이 한 운명 공동체로 이걸 겪어 나가면서 오히려 더 일이 커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PPT로 발표하잖아요. 저라면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논리적으로 하나 짚어낼 만큼 내가 사고력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거를 보여줘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해서 근거를 하나하나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방식 자체는 되게 잘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다 보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영화가 신선한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영화가 잠에 관한 영화, 잠이라고 나오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믿음에 관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이 한쪽에 있고 다른 쪽은 상대로 하여금 믿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이 양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 여운이 깊은 궤도님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이 목류병 캐릭터가 나오는 작품이 있죠. 사실은 뭐 오늘 주제에 딱 맞는다고 보기보다 네. 오늘 주제를 좀 빌미로 꺼내올 만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주제는 빌미일 뿐. 네, 이것은 사실은 거들 뿐. 네, 여러 이제 정말 명작들이 있거든요. 네. 그 명작의 반열에 가장 최근에 오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균열의 칼날. 네, 소위 귀칼이라 부르는 건데 보셨습니까? 귀칼? 귀칼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보셨어요? 별점도 3개 반 줬어요. 우와! 갈아 만든 액션 실로 진하다. 그렇게 했어요. 너무 좋아요. 액션이 정말 주구나. 애니메이션 액션으로 끝장을 보는 정말 역대 일본 박스 오피스 전체 1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영화까지 다 해서 전체 1위. 와. 그 직전이 이제 센가 치료의 행방불명이었고요. 네. 보통 극장판 애니메이션은 내가 이제 이걸 다 알고서 약간 어떤 팬 서비스 느낌으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정말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화책으로 완결을 봤고요. 근데 만화책에서는 정말 이 스토리 자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생각하게 만들고 그런데 애니메이션화가 너무 잘 돼서 액션씬의 연출이 이야. 기가 막힐 정도로 이번에 무한성이 이 영상이 올라가는 업로드 시점에 개봉을 합니다. 간단한 줄거리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혈귀라는 것이 존재하는 세계관이에요. 혈귀. 일종의 뭐 좀비 같은 개념인데 평범한 혈귀 같은. 비슷하죠. 네, 근데 평범한 인간이 혈귀로 변하면 이제부터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네, 이게 혈귀고요. 어느 날 마음씨 착한 소년 탄지로라는 소년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착한 소년이야. 그런데 잠깐 탄지로가 집을 비운 사이에 혈귀가 나와서 가족들을 몰살시킵니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동생 네츠코를 발견합니다. 근데 얘가 혈귀로 변한 채로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고. 네. 어떡합니까? 이제 혈귀가 됐으면 이제 끝이잖아.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절망 속에서 이 탄지로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네츠코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 자신은 이 네츠코가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고 인간으로 돌릴 방법이 있을 것이다. 동생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는 것. 이게 하나의 목적.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의 원수, 혈귀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 원한과
이 슬픔을 안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이 정부의 비공인 조직 귀살대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 귀살대원들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네.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전 집중 호흡이라는 능력이 있어요. 호흡법이에요? 호흡법이에요. 그래서 그 필연적으로 혈기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호흡법인데, 무잔이라는 이 혈기들 우두머리가 있어요. 얘가 어쨌든 혈기의 약간 시초 같은 애인데 뭐 늙질 않으니까 얘가 이제 피를 나눠줘서 12명의 약간 그 혈기들 약간 대장, 뭐 백부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요. 1번부터 6번까지 랭킹 1위부터 6위까지는 상현, 7위부터 12위까지 하현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 귀살대들이 달려들어서 막 누구는 죽고 막 누구는 막 날리고 막 별의별 짓을 하면서 막 겨우겨우 한 명을 잡고 막 이런 처절한 스토리예요. 근데 여기서 멧돼지 가면을 쓴 동료 이노스케가 등장을 하고요. 또 제니츠라는 동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가 바로 오늘의 주제. 드디어 나왔어. 네, 이게 얼마나 이 제니츠라는 캐릭터가 매력적이냐면 병력 일섬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번개호흡, 그래서 몸을 앞으로 딱 숙인 다음에 팍 하면 이미 썰고 지나요. 우와. 멋있죠? 네. 근데 이게 왜 멋있냐면 이 제니츠가 찐딱 캐릭터예요. 막 나는 너무 무서워, 막 혈기 무서워 막 이러는데, 얘가 이제 뭐 충격을 받거나 잠이 들거나 하면 목류병 상태로 깨어나요. 그러면 제니츠가 갑자기 딱 잠에 들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번개호흡 팍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간극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카타르시스. 이것 때문에 이 제니츠라는 캐릭터가 인기가 많다는 겁니다. 이 귀멸의 칼날에서. 얼굴에 이 미소가 계속 본것 번져요. 말하면서도 막 이게 재밌고 막 이걸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와, 오늘 주제가 뭐였죠? 주제 주제는 번개였나요? 아니 귀멸의 칼날이죠. 전 집중호흡. 아니 근데 재밌는 게 요거 보면서 네. 제가 목류병 상태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 공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 사례가 있어요. 켄 파크 사례 아닌가요?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시죠. 그게 이제 사건 수면, 몽유병 이런 거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사례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고요. 켄 파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잔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몽유병으로서 본인도 모르는 행동을 하죠. 근데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힌 게, 이 집으로부터 장인 장모가 사는 처가까지 22km예요. 근데 그걸 차를 몰아요. 목류병인 채로. 몽유병인 상태로 오. 차를 몰아,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가서 장인 장모를 살해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상태에서 경찰이 자기 스스로가 뒤늦게 알고 신고를 해요. 당연히 살인죄로 기소가 됐겠죠. 그 재판을 열었는데 무죄 판결을 내려요. 그 이 사람이 무죄로. 진짜 목류병인 거예요? 진짜 몽유병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사실 그 사람의 어떤 진술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판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재판에서도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편을 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이 심지어는 이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사례가 있어서 드물지만 사건 수면이 인정받은 거죠. 연구에 따르면 목류병 환자가 수면 중에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방어적인 행동을 하면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꿈속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벌어진 거죠. 그렇죠. 제가 본 사례는 영국 남자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분이 이제 캠핑을 갔어요. 아내랑 같이. 어떤 괴한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렇게 이 텐트 주위를 맴도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옮겼어요, 자리를. 옮기고 나서 다음 날이 됐는데 새벽 한 3시 50분쯤에 깨어나서 네. 보니까 아내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헉, 무슨 일이지? 하고 봤더니 본인이 이제 목 졸라 살해를 한 거죠. 네. 그래갖고 이때 이분이 경험한 거는 침입자가 침입을 해서 본인이 이제 싸우면서 이렇게 방어하는 꿈을 꿨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아내를 괴한으로 오인하고 죽인 것 같다. 실제로 이제 두 딸이 아버지는 계속 목류병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증언을 했고, 그리고 어떤 각도로 봐도 범행 동기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목류병에 의한 범행이다 해서 역시나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자매에서 시작해서 좀 특이한 이야기들 위주로 얘기했잖아요. 사실 자매라는 게 되게 일상적인 건데, 그렇죠. 동진님께서도 쓰셔가지고 저는 요거 얘기하면 어떨까 싶은데,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네.
90년대가 나름 또 한 로맨틱 코미디 전성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로맨틱 코미디 스타는 그 당시에 맥라이언. 맥라이언. 네. 맥라이언의 최전성기에 네, 나왔던 그렇죠. 영화이고요. 그리고 또 이 시기에 당시에 90년대 최고로 이제 아카데미를 휩쓸다시피 한 배우가 있었죠. 그게 바로 탐 행크스인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전성기 역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주인공은 맥라이언인데 이 사람은 이제 직업이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인 상황에서 너무나 완벽한 남자랑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약혼자와 함께. 그런 상황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사연이 나오게 되냐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외롭다. 크리스마스에 아들이 아빠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생방송으로 전화 연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DJ가 아빠 바꿔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빠가 나오는데 그 아빠가 바로 탐 행크스인 거죠. 아내를 너무 사랑한 서로가 정말 인고 부부 같은 그런 부부였었는데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서 아내를 앞세운 다음부터 너무 상실감에 이 남자가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전화 연결이 된 김에 그 아내를 향한 그 아픈 마음, 애틋하고 그리운 마음을 다 토로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국에 있는 여성들의 마음을 울려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로잡게 만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맥라이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제목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제 방송에서 예를 들면 얘기하다 보면 자기가 누구라고 소개해야 되니까 시애틀에서 잠 못 드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고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남자, 사람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훨씬 더 이제 낭만적으로 번역이 된 것 같고요. 그 남자에 대한 어떤 그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운명적인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최고의 남자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너무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억누르지 못해요. 그래서 볼티모어 오면 그 동부 끝이잖아요. 시애틀이면 진짜 캐나다 바로 밑에 있어 서부 끝이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로 날아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이후에. 예. 그렇게 해서 멀리서 그 남자를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걸 보면서 오해를 해서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근데 오해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남자에 대한 사랑도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오해도 생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도 겪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또 굉장히 낭만적인 그 위에 또 이제 전망대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서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대표적인 로맨틱 코미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작이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마지막 만남은 발렌타인데이. 그래봤자 2달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2달도 안 됐을 때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어쨌건 그 과정 속에서 불면증이 가장 아름답게 달콤하게 묘사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 때문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전망대에서 가본 사람?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한 사람들은 참 많았죠. 네, 그렇죠. 사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그 전망대에서 뭐라 그럴까요? 멜러 영화의 역사가 있다고 말할 정도로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영화 속에서도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러브 어페어 같은 작품 그거를 리메이크해서 만든 어페어 투 리멤버라는 영화도 있어요. 같은 영화인데 이제 제목이 다르게 해서 이런 측면에서도 그 장소가 갖고 있는 낭만성을 극대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 이 둘이 그러면은 그 유관 메일로 다시 만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걸 먼저 찍고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유부간 메일까지 찍게 또 잘 됐죠, 그것도. 네, 그것도 이제 뉴욕의 그 카페를 갔었죠. 그 카페 가셨다고요? 꼭 되게 접근성 좋은 데 있잖아요. 센트럴파크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뉴욕의 가장 낭만적인 영화 속의 풍경하면 저는 그 겨울에 센트럴파크에 거기 아이스 스케이트 스케이트장 있거든요. 세란디피티 같은 영화나 많은 영화, 킹콩도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나홀로 집에. 네, 그런 많은 나홀로 집에. 장면들이 있는 그 스케이트장 떠올라요. 저도 좀 잠에 관한 아주 좋은 영화, 추천할 만한 영화 가져왔는데 밤에 우리 영혼은이라는 거예요. 일단 제목부터가. 근데 이거는 책이 원래 원작이에요. 이런 책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영화했는데 무려 남자 주인공은 로버트 레드포드고 여자 주인공은 제인 폰다예요. 두 분 다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으시죠. 네. 그래서 극 중에서도 여자도 아이들은 있는데 남편은 사별을 해서 혼자가 됐고 이웃에 사는 로버트 레드포드도 1인 가구예요. 독거 노인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밤이 되면 특히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있으면 잠을 많이 자지도 않는데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이 먼저 용감하게 그 남자분 집에 가서 밤에 좀 심심하지 않냐고 우리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잠만 자자고. 아니 라면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남자도 이런 제안이 되게
생소하니까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밤이 되니까 가서 같이 한 침대에서 오. 잠을 자요. 잠이라는 게 꿈나라로 가는 거기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침대에서 할애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사실 부부 관계에도 정말 좋은 게 이렇게 베개에 머리를 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 필로우 토크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서로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는데 뭐 자식들 이야기도 하게 되고 과거에 아팠던 이야기, 뭐 상처받았던 이야기도 하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손주가 어떻게 또 이 집에 와서 머물면서 마치 그냥 새 가족처럼 손주를 차에 태우고 어디 뭐 갔다 오기도 하고. 야, 저 옆집 아저씨다. 네, 그러니까 되게 밋밋하고 무료하던 일상에 새로운 온기가 불어 넣어지는 건데 따뜻한 이제 영화네요. 이 각각의 주인공에게 아이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예. 근데 이 자녀들이 이거를 곱게 보질 않아요. 왜요? 여자 쪽의 자녀는 어. 우리 엄마의 돈을 노리는 거 아니냐. 엄마 혼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부자예요? 여자 쪽이 조금 더 조금 있었나 보죠. 어쨌든 간에 다 큰 성인 남녀가 그렇게 이웃들 보기에 남사스럽지 않느냐, 나이 들어서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그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그 일반적인 견해에서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오해하기가 너무 쉬운 그런 구조이기도 하죠. 자식들이 뭐 야 니들이 잘했어 봐라 뭐 그러겠냐 뭐 이랬을 것 같은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말로 좀 완곡하게 얘기하면 사실 자녀들도 그 그러니까. 부모님의 외로움을 이걸 못하잖아. 해소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또래에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파트너가.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AI가 이제 말동무도 해주고 이제 피지컬 AI가 등장을 하면 이제 몸을 갖고 있는 AI가 나오니까 좀 대체가 되지 않을까. 뭐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보셨어요? 뭐예요? 그 와이프 AI. 일단 대화하는 말투 자체가 굉장히 뭔가 나긋나긋하고 사근사근. 귓속말 하듯이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은 점점 단계를 높일 수 있고 그럼 애착 관계가 더 커지고 의상도 갈아입힐 수 있고 네네. 이쪽으로는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다. 아니 캐스터웨이 같은 작품을 보면 인간이 어떤 극단적으로 몰린 그런 심리적 상황에서는 배구공 하나에도 그렇게 이입을 하는데 맞아요. 우리가 꿈을 주제로 얘기했을 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을 언급을 안 했어요. 이 작품을 아직도 우리가 다룬 적이 없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인셉션. 팽이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네, 여기에 굉장히 또 재밌는 설정들이 많고 뭐 꿈을 디자인하고 여기서 뭘 하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뭐 심플하게 정말 무의식 속에 무언가를 심어야 돼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네. 코브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분은 이제 타인의 꿈에 들어가서 생각을 훔치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능력에 대한 테스트를 하다가 아내가 사망을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를 죽인 게 돼서 국제적으로 이제 수배를 당하는 신세가 됐고 아이들은 이제 어딘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만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 코브라는 주인공이 있고요. 이 코브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 일본의 막강한 에너지 기업의 총수가 있어요. 사이토라는 분인데 와타나베 켄 님이 연기를 하셨고요. 네, 이 사이토가 경쟁사의 후계자 로버트 피셔의 머릿속에 회사를 해체해라 라는 생각을 반대로 하면 심어야 된다. 이 코브의 범죄 기록을 다 삭제해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최고의 전문가로 팀을 꾸립니다. 꿈이라는 것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무의식의 깊은 곳,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한 일반적으로 3단계까지 들어가면은 거기에 무언가를 심을 수 있다. 1단계 꿈. 여기서는 이제 현실 같은 도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를 더 들어가면은 이제 호텔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3단계까지 들어가면은 여기는 약간 설원에 있는 병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수면의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 마지막 단계를 보는 거예요. 이 각 단계에서 하나라도 실패하면은 이 피셔의 무의식에 무언가를 심는 이 프로젝트는 실패. 네, 그래갖고 요거를 완벽하게 성공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영원한 꿈과 무의식의 세계. 림보라고 부르는 단계로 빠질 수 있다. 이러면은 영원히 갇히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코브의 죽은 아내, 이 아내가 이 코브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어요.
이 꿈속으로 들어가서 뭔가 무의식 속에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떠오릅니다. 이 아내가. 이 작전을 방해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 코브는 피셔의 무의식 속에 정말 생각을 심을 수 있을까? 정말 개연성 있게 펼쳐지는 영화가 바로 이 인셉션이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를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많이 보셨을 건데 이 영화 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저게 가능할까? 네, 요거 실제 연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더 재밌겠다. 네. 네. 2015년에 네이처 뉴로사이언스라는 이 뉴로사이언스 분야에 아주 권위 있는 어떤 네, 신경과학. 학술지죠. 예. 쥐의 뇌의 특정 장소를 기억하는 신경세포에다가 활동과 보상 자극을 연결을 해가지고 수면 중에 좋은 기억을 꿈속에 생성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가 자면서 깨잖아요. 수면 중에 그 자극을 받았던 장소에만 머물고요. 다른 곳을 거들떠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생각을 심었네요. 네, 생각을 심은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은 좋은 기억을 이식해서 네. 어쩌면은 트라우마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나아가서 2021년 이건 정말 최근이죠. 커런트 바이올로지라는 이 학술지에 그 여러 가지 뭐 눈의 움직임이나 어떤 얼굴 근육의 수축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수면 중에 과연 외부에 있는 사람과 소통이 되나 했는데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고 심지어 간단한 계산도 할 수 있었다. 네, 여기서 나아가서 미국에 그 수면 연구 기업이 있습니다. 렘스페이스. 잠을 자는 두 사람이 세계 최초로 꿈속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은 한 명이 자각몽 상태로 들어가요. 네. 그럼 이 자는 사람한테 네. 무선 이어폰으로 네. 특정 단어를 주입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단어는 안 되겠죠. 질락이라는 단어를 주입했어요. 이 자각몽이니까 이 사람은 꿈인 줄을 아는 거예요. 네. 꿈속에서 그 질락을 외칩니다. 질락! 질락! 이렇게 한 거야. 이제 나머지 사람이 꿈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깨어나고 나서 이 사람한테 혹시 어떤 단어를 들었냐. 이때 질락이 나온 거지.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꿈속에서 이 사람이 실제 그 단어를 외쳤는지 이런 것도 이제 밖에서 이 사람의 여러 반응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본인들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잠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잠을 자고 난 상태, 이런 상태에 대한 어떤 매혹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떤 삶에서 가장 그리웠던 시절에 대한 은유로 사용한 비틀스 노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골든 슬럼버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횡단보도 4명이 걷는 것으로 워낙 유명한 에비로드. 앨범인데, 원래 이제 비틀스 최후의 앨범이 에비로드 앨범이 아니고 레디비 앨범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녹음 순서로 보면은 에비로드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마지막 음반이에요. 네. 그러면서 최후의 명반이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이 가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집으로 가는 길이 있었지 이 가사가 반복되면서 노래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노래인데 폴 맥카트니가 만들었고요. 에비로드를 녹음할 때쯤 이미 비틀스 해체는 확정이 됐어요. 이 4명은 다 예를 들면 동네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리버풀에서. 그래서 한때 전 세계를 휩쓰는 뭐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 성장기를 한 7, 8년을 같이 겪어왔는데 이제 서로가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속에 봉착해서 헤어지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좋은 우정들이 있었는데라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것을 이제 황금 같은 잠, 슬럼버 자체가 이제 약간 잘 자는 거이기도 하지만 네. 그걸 비유를 해서 골든 슬럼버스라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골든 슬럼버스라는 노래를 그 자체로 끌고 들어와서 이야기 핵심으로 갖고 온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든 슬럼버라는 일본 영화고요. 우리나라 영화도 있죠. 리메이크. 맞아요. 한국에서도 리메이크를 해서 그 강동원 씨. 그렇죠. 노래 가사를 밑바탕 삼은 이야기예요? 가사 그대로 담은 건 아니지만 노래의 핵심적인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걸 갖고 왔고 실제로 극 중의 대사 중에 골든 슬럼버스라는 노래에 대한 대화도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아오야기라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이제 택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택배 배달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이제 아이돌 스타의 여성이 있는데 범죄의 어떤 희생이 될 뻔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 남자가 개입을 해서 그것 자체로 이제 국민적인 영웅처럼 막 사방에서 막 알아보고 이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택배를 잠시 그만두게 되죠. 왜냐하면 관심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학 시절에 친구였지만 지금은 만나지 않고 오랜 세월이 지난 친구가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와요. 근데 거리에서 만나재. 그래서 거리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야 너 오랜만이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일본 총리 암달범이 될 거니까 도망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순간
그 근처에서 새로 신임 총리로 취임한 일본 총리가 폭탄 테러에 희생이 됩니다. 직후에. 근데 갑자기 그 주변에 호위를 하고 있던 경찰이 저놈이다 하고 해가지고 이 남자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쫓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게 시작이에요. 아니, 이 남자가 범인이다라는 것이 이제 TV를 통해서 현상수배가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이 뉴스 같은데 자료 화면이 나오는데 이 총리를 암살하게 된 그 폭탄을 조종하는 장면이 이 사람 얼굴로 나와요. 영상 자료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한 적도 없는데. 이러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거대한 임무 속에 희생이 될 뻔한 남자가 끊임없이 도망다니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야기를 한바탕 다룬 그런 스릴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딱 보고 나면 어찌됐건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이 쫙 해결되면서 아,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대사, 포인트, 어떤 장면들이 다 떡밥들이 회수가 이런 되는구나. 것들이었구나 하는 것이 한 번에 해결이 되는 그런 재미를 주는 작품이고요. 많은 스릴러가 인간의 악한 면에 토대하잖아요. 스릴러라는 것 자체가 그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스릴러인데도 인간의 선함을 믿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스릴러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아, 네. 근데 이런 일본 게 남아있어. 영화의 주인공이 강동원 씨랑 이미지가 비슷하네요. 이게 뭐 사진을 보니까. 네, 이 원작 소설에도 그런 묘사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아니, 강동원이 되게 착한 착하고 또 이미지의 잘생긴 배우인가 봐요. 그런 네네네. 강동원이 너무 잘 어울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선하게 뭔가 당하는 캐릭터 연기를 되게 잘하셔가지고 너무 보호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또 잠을 자지 못한 남자를 주인공으로 다룬 네. 엄청난 영화가 한 편 더 있죠. 머시니스트. 시니스트.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을 했는데요. 네. 이 남자는 계속 못 자요. 이 사람에게 유일한 낙은 뭐냐면 공항에 이렇게 카페테리아 같은 데서 일하는 여자를 찾아가기도 해요. 마리라는 여자를. 그 여자에게는 아들이 있어요. 니콜라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자꾸만 보는 그 장면들이 뭘까? 이게 미스테리로 보여서 예를 들면 그 마리의 아들 니콜라가 갑자기 사라져요. 어디 갔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궁금한 것들이 나중에 가서 다 해결이 되는데 이 남자의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잠을 청하게 되는데 그동안 왜 못 잤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는지가 영화를 보면 이해가 되죠. 근데 이 영화의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크리스찬 베일이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사실 뭐 저도 영화를 유명하죠. 봤지만 전설이죠. 뭐. 이거 뭐 다이어트 차력쇼죠. 아, 또 30kg 네. 가량을 감량을 했다고 네, 하죠. 거의 뭐 대역을 인간이 들어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저렇게 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아, 그러니까요. 계속 잠을 못 자고 환영을 보고 정신 창란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드라이버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15kg 뺐거든요. 이게 그 당시로서는 전설이었어요. 실제로 엄청난 일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로버트 드니로가 그 이후로부터 몇 년 뒤에 또 다른 대표작이 이제 성난항소 분노의 주먹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선 또 27kg을 찌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 베일의 원형과도 같은 그런 행동인데 이것을 사실은 이제 머시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극단적인 경우니까. 저는 이거만큼 극단적으로 못할 살을 것 뺀 같아요. 거를 본 진짜 적이 못해요. 없어서. 다이어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잠이 미인은 잠꾸러기라는 말도 있고 잠을 충분히 자야 피부가 좋아진다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맞아요. 간과하고 있는 게 잠이야말로 요요 없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잠을 자면 저절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식욕을 컨트롤해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잠을 자면 살이 안 찐다. 오늘도 돌아온 댓글 읽기 타임. 야, 와, 오늘이 시즌4 마지막 회예요? 벌써? 진짜요? 우리 시청자분들 식사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네. 강제 다이어트 도입하는 거죠? 숨도 참는 분들 계신데. 오늘만큼은 더 정성을 가득 담아서 좋습니다. 댓글을 읽어볼까요? 좋습니다. 저 이 댓글 진짜 누가 적었는지 네. 쫙 소리 질렀잖아요. 너무 기발하셔서 뭐였죠? 네. 나한텐 이게 워터밤이야. 아. 와, 상 주셔야 돼. 이더런트님께서 궤도가 권은비님 역할이라고 봐야겠죠? 제가 확실히 좀 몸이 볼륨이 있습니다. 네. 몸이 좀 시끄러워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거 쓰신 분 진짜 상 주면 안 돼요? 동진 네가 박재범임. 네, 너무 좋아요. 우리 그때 금기 예. 주제로 다뤘을 때 남긴 댓글인가 보다. 그을린 사랑은 진짜 충격이 최소한 5년은 가는 듯.
그런 영화들이 있죠. 무슨 맞아요. 말인지 아는 분. 네. 곱창 먹고 싶다님.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야, 와, 이게 나오네. 또 있어요. 예. 지구의 운동에 대하여 와 궤도님께 DM으로 다뤄주시면 좋겠다고 요청드렸는데 드디어 이건 장편으로 해설해야 됨. 너무 제가 짧게 해서 너무 죄송한데 네. 하지만 또 기회가 있겠죠. 근데 정말 네. DM으로 지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네. 또 우리 그 중에 한 분 메이트 제이님께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20분 하셨어요. 방송에서 다 편집돼서 그런 거지. 맞아요. 원래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밀레니엄 와 재밌게 봤지만 주변에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속 영화를 안현모님이 오, 언급해 주시니 예. 속 시원합니다. 동진님의 의견도 궁금한데 없어서 조금 아쉽네요. 아하. 그때 말씀 안 하셨나? 아니 또 너무 좋은 이야기 많이 하시니까 이 영화에 진짜 루니 마라 엄청나게 멋있죠. 피어싱, 피어싱. 찌찌뽕. 나 그거 다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요. 콘텐츠 추천해 주실 때 책 추천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동진님 빨간 책방 애청자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책 얘기도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빨간 책방 애청자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해서 한 10년 되신 분들이 정착하셨죠. 여기 또 SGT 페퍼 9533님께서 강철의 연금술사라는 역대급 명작이 너무 짧게 언급되어 아쉽다. 다 이거는 사실은 20분씩. 네. 네, 이게 짧게 언급된 게 아니라 네.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어. 네, 이게 사실은 진짜 한번 제대로 다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다루니까 저도 아쉬워요. 이제 프롤로그만 들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쵸? 진짜 명작입니다. 네. 포경선 SX호에 대한 궤도님의 자세가 제일 감명 깊었습니다. 이거는 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네, 두 번 웃으셨잖아요. 제가 정말 이게 정말 정갈한 자세, 정숙한 자세로 네.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예. 네.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났을 때 맞아요. 책 진피치 이 부분 이동진 네. 평론가님 너무 멋져 은은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렵다고 감싸주시는 모습까지 이거 진짜 되게 정말 멋있었어요. 너무 아니요. 포근하세요. 그냥 제가 이쪽 영역이라서 그런 거죠. 형님 딱 말씀하시고 이거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저한테도 자체가 맞아요. 진짜 예쁘고 멋지고 귀여운 어른 하트. 대박. 다 너무너무 감사한데 네. 어른 두 글자 빼주면 안 되나요? 아이라고 할까요? 귀여운 녀석 뭐 이렇게 녀석. 네. 아잇 이렇게 되는 거죠. 아잇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참 귀여운 녀석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 배려. 이건 뭐예요? 이동진 터보 왜 이렇게 좋아함? 그게 뭐였죠? 제가 네. 터보 할 때 터보도 있다 했더니 빵 터지신 게 있어요. 이런 게 많은데 네. 사실 좀 편집으로 많이 날아가는 게 좀 아니 제 머릿속에는 이제 궤도라는 분이 이제 웃긴 사람으로 각인이 돼 있어서 네. 그냥 막 날려도 웬만하면 저는 이제 빵빵 터지죠. 예전에는 웃을 준비. 적어도 주제랑 관련 있는 드립이었는데 이제 평론가님 웃기려고 막 던진.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그쵸. 어떻게든 웃겨야겠다. 한번 던져보는 거죠. 아주 쉬운 남자예요. 쉽습니다. 투표한 보람이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야, 좋네요. 소재 선정 너무 좋다는 분들 계시니까 진짜 저희가 그래도 꼼꼼하게 네, 봐주시면. 이제는 설문 투표도 하고 이랬던 보람이 있네요. 맞습니다. 더 노력해야죠. 시즌4의 마지막 녹화였어요. 잠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희는 잠편을 마지막으로 겨울잠은 아니지만 잠시 여름잠에 들어가고 다시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워하시겠다, 이번에는 다들. 또 추석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께서 너무 아사하실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빠르게 특별편으로 그리고 시즌5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댓글도 좋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시즌4 이제 마쳤는데 소감 어떠세요? 벌써 4개씩을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우리 프렌즈예요. 아직 배고픕니다. 더 가야죠. 여러분의 성원만이 시즌 5. 시즌5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또 트라이브 앱에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루고 싶은 주제 남겨주셔도 좋고 주제에 해당하는 작품들 남겨주셔도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안 하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해주세요. 저희 꼭 다음 시즌에서 또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건강히 계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세요.